윤석열 재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재판하러 들어갔는데 이걸 비공개 처리하겠다고 검찰이 요청하고 사법부가 받아들였죠? 네, 윤석열 측에서도 뭐 요청을 했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하에 따로 이제 촬영이 불가능한 통로로 들어올 수 있게 법원에서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 재판 출석할 때 누가 비공개 재판을 하고 비공개 출석을 합니까? 네, 지금 심지어 이제 재판 내 촬영도 불허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너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다 재판을 받을 때 공개가 되고 촬영이 됐는데 이렇게 허용하지 않은 게 윤석열 편파 판정 아니냐 이런 또. 자, 그리고 김용현 비공개 재판 진행 중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특별법을 만들어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되겠죠. 지금 이 적기를 놓치지 않으면 이 형사재판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우후죽순 뭐 출마했다가 출마했다 불출마했다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불출마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난리가 났거든요. 진짜 누가 후보인지도 모를 지경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윤상현도 뭐 좌파 사법 카르텔 척결하겠다면서 갑자기 돌연 출마를 했습니다. 자, 윤상현이 왜 김문수가 있는데 윤상현이 출마할까? 김문수가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게 진짜 대통령 되고 싶으니까 윤석열 선긋기가 빨리빨리 네. 되잖아요. 뭐라고 했죠? 윤 전 대통령 뜻으로 대선에 출마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날 국무회의에 출석했다면은 들어 누워서라도 반대했을 거다. 자기는 유신 시대부터 5공화국까지 계엄을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문수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극우 지지자들이 얼마나 열받겠어. 내가 김문수를 밀었는데 너마저 윤석열을 뭐라고 해? 윤석열과 선을 그어? 그래서 극우층이 이탈될 조짐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내가 그럼 나가서 이 극우층을 잡아놓겠다. 어차피 이자들이 지금 출마하는 거는 다 단일화를 위한 과정뿐입니다. 극우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잡아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들은 여기가 잡고 한동훈 등등 윤석열 계엄을 반대했던 사람들 세력은 다시 모여서 이자들이 다시 합당을 하고 합쳐서 후보 단일을 하는 게 이들의 계략이잖아요. 자, 국민들이 이 계략을 모릅니까? 자, 그리고 오세훈은 불출마 선언했어요. 명태균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명태균의 역할은 명백합니다. 오세훈과 홍준표를 날리고 한동훈을 대권주자로 올리는 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명태균의 역할이에요. 명태균이 지금까지 국힘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권에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를 보십시오. 전반적인 보수 집권의 큰 그림 안에서 움직였어요. 당연히 이 보수 대연합 후보를 내기 위해서 제 몫을 하겠죠. 한동훈 라인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의 라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과 김문수가 만났어요. 자, 그리고 김경수 전 도지사가 출마 선언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다. 이걸로 여전히 정치하시는 굉장히 낡은 구태 정치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겸손한 권력은 국민들한테만 겸손하시면 되고요. 권력은 국민들이 준 만큼 활용하시라고 주는 권력입니다. 자,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아주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총리실에서 앞장서서 이런 여론을 유포시킨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거는 한덕수의 의중이겠죠. 한덕수는 지금 자기가 트럼프한테 픽됐다라는 자랑, 그리고 국힘당의 정치인들이 한덕수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한덕수가 뭔데요? 내란을 일으킨 정부 요직에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선을 나와요? 국힘당의 김종혁 당협위원장, 친한계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네, 거대한 음모가 국힘당 대선 경선판을 뒤덮고 있다면서 지금 베일에 가려있지만 각본을 쓴 건 물러난 대통령과 여사의 측근이고 감독은 친윤 지도부, 연출은 일부 찐윤 의원들, 그리고 주연은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썼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과 한덕수의 대결로 구도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은 검찰 라인을 총동원해서 한동훈이 데리고 가는 거고, 친윤 라인, 윤석열 라인은 한덕수에 집중해서 나중에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네, 조국혁신당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후보를 내지 않고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치겠다고 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결정도 괜찮은데 그 이후에 내놓은 안이 어려운 안을 내었어요. 뭐라고 냈냐면 민주당이랑 공동선거 대책위를 구성하자. 좀 무리스러운 제안 아닌가 싶고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조금만 더 전략적으로 고민했다면은 제일 좋은 거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선거 때 통합진보당에서 이정희 대표가 후보로 나와서 나는 박근혜 떨어뜨리려고 나왔다라고 하면서 후보 토론회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름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 저 명언을 남겼죠. 명언을 남기고 박근혜를 낙선시키기 위한 돼서 큰 역할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했죠. 조국혁 시장이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실감 나세요? 저요? 파면된 거? 저는 이제 실감 납니다. 나요? 예. 우리 피디님 실감 나십니까? 왜 어떻게 했는지 실감- 어떻게 왜 보여드릴게요? 나도 실감이 안 나? 저도 실감 안 나요. 저는 실감 왜 안 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막 윤석열이 파면되면 엄청나게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덤덤해요. 이게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제가 한 파면되고 2, 3일을 좀 짜증났어요. 파면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는 그 정국이었잖아요. 다시 제대로 싸워야 되는구나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윤석열 파면은 이미 지난 일이야. 나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지난 일이 돼서 그거는 기정사실. 그건 아주 실감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 한덕수랑 이 난리는 치는 거 보세요. 이거 언제까지 이거 실감 내고 있어요. 끝났습니다. 파면 전국은 끝났어요. 너무 짧게 스쳤는데 여러분 실감이 안 나. 그래서 최근에 실감 난 일이 있었다면서요. 최근에 잠깐 실감 느낀 거? 그거 말씀해 주세요.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그 뒤풀이를 잠깐 했어요. 뒤풀이를 했는데 막 그 고생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신나게 노니까 어느 순간 그 실감이 전혀 안 나던 게 순간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감 난다라고 했더니 그 옆에 계시던 우리 목사님 유정현 목사님이 그 상담 쪽으로 좀 대가셔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직장 다닐 때 취업을 할 때 받는 스트레스랑 그다음에 그 퇴직을 할 때에 받는 스트레스가 동일 규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윤석열 탄핵도 분명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거다. 함께 활동했던 분들한테. 그럼 이걸 풀려면은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랑 모여서 즐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 있어 진짜. 그러니까 저도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이랑 뒤풀이를 하니까 그때 잠깐 실감 난다라고 느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막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뒤풀이를 했어야 됐어. 그렇지. 그랬으면 실감이 빨리 그랬겠다. 나고 또 전환도 빨랐을 것 같아 우리가. 그랬겠다. 예. 그런 면에서 정말 중요한 게 전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쟁이 이제 하나 마무리가 되고 다음 투쟁으로 바로 넘어간 전투 태세 전환 이것도 중요한데 좀 가만히 앉아서 그 뉴스 같은 거 보지 말고 이 하나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한 지난 3년을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그 회고를 하는데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다고 판단하냐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민주주의는 허약한 민주주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든 민주주의라고 규정하기로 했어요. 저는 언어를 잠든 민주주의. 잠깐만 깨어나서 투표할 때만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냐면은 깨어있는 민주주의, 항시적으로 매일같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과 그 주권을 국민이 행사한다는 것은 압도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게 그 후자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을 하냐면은 이게 통신 기술의 발달이랑도 엮인 것 같은데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 윤석열 정부를 만나고 나서 탄핵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만나고 나서 시민들이 동시에 각성을 한 것 같아요. 동시에 각성, 텔레파시에 딱 맞아요. 한 것처럼 이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서로 통신망을 통해서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구나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광장에서 모인다고 하면서 그 개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된 거잖아요. 완전히 개인이었죠 모두가. 예. 근데 이게 정말로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진 게 해외 촛불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잖아요. 해외 촛불이. 그래 우리도 같은 생각 갖고 있어. 우리 해외 교민들 모임이 있는데 우리 촛불 해외 촛불로 전환할게 하면서 전환을 하기 맞아요. 시작하시고 그리고 지역에서도 우리 촛불 행동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시고 어떻게 네트워크가 연결된 것처럼 동시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촛불 집회, 촛불 행동에서 하는 집회의 모든 기조와 방향은 국민들에서 나옵니다. 그분들이 외치는 구호가 공식 구호가 되고 그분들이 외치는 요구가 공식 요구가 되고 그런 것들을 서로 토론하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현장에서 그렇죠. 설명하기도 하고 다시 받아들이기도 하고 부족한 거는 수정되기도 하고 음. 결의와 의지를 높이는 그런 과정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단련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기 인터뷰 같은 요청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촛불 혁명, 빛의 혁명 과정을 통해서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물어봐요 저한테. 근데 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응원봉의 등장, 키세스 부대를 보시면서 느낀 소회, 뭐 남태령 투쟁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한테 촛불은 3년의 통째의 기억이거든요. 그 순간에 어떤 그 멋있었던 의미 있던 장면들로 기억되진 않아요. 그 장면들이 그렇게 세면은 사실 진짜 셀 수 없이 많은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촛불에서 이 과정 3년여의 과정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달라진 점이라면은 정말 국민들이 주권자로 거듭났다. 이 느낌이 너무 커요. 강해. 그래서 이 촛불이 어땠어요? 지난 촛불과 뭐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늘 저는 이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같이 성장한 분들이 아니면 외부에서 보신 분들, 분석가들은 어떤 단일한 그 사건들 중심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응원봉은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얼마나 뭐 이런 거. 표피적이야. 응원봉이 네.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예. 빛의 혁명이 됐는지 촛불 혁명이 됐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주권 의식이 어느 정도로 성장했는지를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저는 아쉬운 게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의도는 아니겠지만 저변엔 뭐가 있냐면 촛불을 규모로 기억해요. 계속. 그렇지.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를 꾸준히 자기가 공부하고 쌓아놓은 그 경험과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는 역사로 기억해야 된다. 제가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음. 그 전을 잠든 민주주의라고 해버리니까 다음이 깨어있는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깨어있는 시민이 이걸 말한 거였구나. 그러게요. 연결되네요. 항시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이 조직돼야 된다는 말이구나. 그 깨어있다는 게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냥 그게 아니고 항시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이 조직되어야 된다는 말이었구나.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네요.